휴대폰이 울렸을 때 민서는 시댁 큰 집에서 형수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아산병원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급성 심근경색. 혼자 책방을 정리하시다가 쓰러지셨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민서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도 따뜻했다. 아니, 식어가고 있었다.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되었다. 민서는 멍한 상태로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부고를 돌리고 빈소를 꾸미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수의로 입히고 영정 사진을 골랐다. 5년 전 민서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여보, 장례식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없을까? 전화기 너머 재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민서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무슨 소리야? 발인이 모레인데. 그게 형님 회사 창립 30주년 행사가 그날이거든. 어머니가 그쪽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하시네.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문상은커녕 조의금 하나 보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장례식 날짜를 바꾸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민서야, 형님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야. 투자자들도 오고 정말 큰 행사라서. 그럼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국 재혁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빈소 앞에는 아버지의 오랜 단골 손님 몇 명과 동네 어르신들만이 찾아왔다. 사장님 좋은 분이셨는데 아가씨가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조문객들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긴밤 홀로 빈소를 지키며 민서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아빠 나 잘못 선택한 걸까? 5년 전 아버지는 재혁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다. 저 집안 사람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 하지만 민서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고 하셨지만 민서는 잘 찾아뵙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발인 날 아침 재혁이 잠깐 들렀다. 정장 차림이었다. 어제 행사는 잘 됐어?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민서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적. 내가 감정적이라고? 민서는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연구차가 출발할 때 민서는 홀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관을 실은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민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한테 가족이 있긴 한 걸까? 화장장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민서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아버지는 떠났고 민서에게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서는 아버지의 책방 나무 서점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찾아갔다. 오래된 2층 건물, 1층은 서점이고 2층은 아버지가 생활하시던 작은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민서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들, 정성스럽게 분류된 장르별 코너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빠. 손으로 책등을 쓸어내리는데 벨소리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서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고 박영수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유언이요? 민서는 놀랐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네, 선생님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실을 통해 유언장과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 날 민서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 김정훈 변호사는 4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자였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서 앞에 놓았다. 박영수 선생님은 3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다. 민서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예요? 성남시 신도시 개발지구 내 토지입니다. 약 500평 규모이고 현재 감정가로는 약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50억?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30년 전 젊었을 때 적금을 깨서 산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치가 급등했죠. 여러 건설사에서 매입 제안이 왔지만 선생님은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글씨가 담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딸 민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가 남긴 땅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거야. 사실 아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다. 그냥 젊은 시절 무작정 산 땅인데 세월이 흘러 큰돈이 되었구나. 하지만 아빠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 바로 이 책방이야. 내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듯이 아빠는 이곳이 동네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랐단다. 그래서 아빠의 유언은 이거야. 첫째, 나무 서점은 반드시 유지할 것. 둘째, 땅의 매각 수익금은 박영수 장학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것. 민서야, 이게 아빠가 살아온 이유였어. 책은 사람을 바꾸고 교육은 미래를 바꾼다. 아빠의 마지막 꿈을 이뤄줄 수 있겠니? 사랑한다, 우리 딸. 글씨가 흐려졌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아빠. 변호사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선생님은 이 유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집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토지는 이미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신탁 구조로 등록되어 있고 매각 절차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방은 나무서점 건물도 선생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약 2억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소 10년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말없이 조용히 딸을 위해. 변호사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민서 씨를 믿으셨습니다. 우리 딸은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민서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경고가 얼마나 현실이 될지. 법무법인을 나서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아빠, 꼭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 약속은 곧 민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의 시작이 될 터였다.
민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재혁에게만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남편이니까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되지 않을까. 50억. 재혁의 눈이 커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이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 응. 나도 오늘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 유언이. 유언? 어떤 유언인데? 민서는 조심스럽게 책방 유지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설명했다. 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꼭 그렇게 해야 해. 일단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재혁아, 이건 아버지 유언이야. 알아. 근데 50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형 회사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도 집 살 수 있고.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혁의 눈빛에서 낯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일단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 왜? 왜긴 왜야. 가족인데. 장례식 때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말이 나오고 나서 민서는 후회했다. 하지만 재혁은 그냥 헛기침만 하고 말았다. 그건 어머니도 입장이 있으셨어. 하여튼 이런 큰일은 상의를 해야지. 결국 이틀 후 민서는 시댁 본가로 불려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아버님 부부,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어머, 민서 왔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부드러웠다. 아니,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장인어른 장례 때 못 가서 미안했어. 그때 큰아들 회사 일이 정말 중요해서. 괜찮습니다.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재혁한테 들었어. 장인어른이 땅을 남기셨다며?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50억이면 큰돈인데 이런 건 가족끼리 상의를 해야지. 재혁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재혁이 혼자? 민서는 속으로 웃었다. 제 아버지 유산인데 재혁이 무슨 상관인가. 유언대로 하려고 합니다. 민서의 말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유언? 큰형님이 물었다. 재혁이 이미 이야기했을 텐데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다. 책방을 유지하고 땅을 팔아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아버지 뜻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그 마음은 아름답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책방이 요즘 뭐 돈이 되니? 그냥 팔아서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게 장인어른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우리 가족이요? 그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형수가 끼어들었다. 민서 씨, 우리 오빠 회사 알죠?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10억만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빌려줘. 신우이도 가세했다. 남편이 사업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거든. 5억만. 이자 줄게. 민서는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도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안 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제 아버지 유산이고 아버지 뜻대로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민서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니?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유언을 지키는 겁니다. 유언. 그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재혁아,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재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야, 그냥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가족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쳐다봤다. 재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그냥 양쪽 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양쪽?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상처받을 일도 없어. 민서는 일어섰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이 버릇 없는 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재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다. 밤 민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아빠, 사람들이 다 변했어. 아니, 원래 이랬던 걸 내가 몰랐던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서야, 아까는 내가 좀 흥분했어.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정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래? 우린 내 행복을 바라는 거야.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민서는 알 수 있었다. 그 속에 숨겨진 협박을. 안 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이제 시작이구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댁 방문 이후 민서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시어머니, 형수, 시누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민서야, 그냥 책방만이라도 팔자. 요즘 부동산 가격 좋을 때야. 언니, 우리 오빠 회사 정말 잘 될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민서 씨, 우리 시댁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배은망덕하게 굴면 안 되죠.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다. 더 힘든 건 재혁이었다. 민서야, 그냥 일부만이라도 형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래. 재혁아,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 남긴 거라고. 알아. 근데 형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있었는데 가족.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 얘기 또 하냐? 또 하기 싫으면 그만 얘기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할 거야. 고집도 참. 재혁이 중얼거렸다. 민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 씨, 혹시 시댁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법인 한강에서 박영수 선생님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어요. 의뢰인 이름은 이재혁 씨입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재혁이, 남편이? 민서 씨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재혁이 늦게 들어왔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 변호사 만났어?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해. 왜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본 거야. 혹시 유언을 무효화할 방법이 있나 해서. 무효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서야, 현실을 좀 봐. 50억이야, 50억.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책방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 뜻이 중요하지. 아버지 뜻, 아버지 뜻. 돌아가신 분 뜻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재혁의 목소리도 커졌다. 형은 지금 사업 자금이 절실해.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좋은 병원에 가셔야 해. 동생은 애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넌 죽은 사람 유언만 붙들고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해줬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잠겼다. 장례식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민서야. 그리고 너. 넌 내 남편이야.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혁은 답하지 못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양쪽 다 내 가족이니까. 양쪽이 아니야. 너는 선택해야 해. 민서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재혁은 한참을 거실에 서 있다가 결국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나무 서점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공간.
유일하게 마음이 편한 곳. 서가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자주 읽으시던 책을 발견했다. 나무라는 제목의 시집.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무는 혼자 자라도 숲을 이룬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민서는 그 구절을 오래 바라봤다. 아빠는 나한테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 거야? 창밖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가 돕고 싶어 했던 아이들.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또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아빠, 나 흔들리고 있어. 재혁이도 날 이해 못해. 시댁 사람들은 날 이기적인 사람 취급하고 내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 뜻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거야?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따뜻한 미소. 민서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예상하셨던 걸까? 그래서 김 변호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던 걸까? 민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이었다. 여기 어떻게? 내 위치 추적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혁은 지친 표정이었다. 민서야, 나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우리 결혼 생활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깨지면 어떡해? 가정이 깨진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계속 이러면 이혼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재혁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민서는 알 수 없었다. 나한테 시간을 줘. 민서는 간신히 그 말만 했다. 재혁이 돌아가고 민서는 혼자 서점에 남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민서는 책장 사이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외로웠다. 정말 외로웠다. 일주일 후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민서 씨, 큰일 났습니다. 시댁에서 정식으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라고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서요. 주장 내용은 유언 작성 당시 망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민서는 기가 막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멀쩡하셨어요. 책방도 운영하시고 단골 손님들이랑도 대화하시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의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3년 전 건강검진 때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송이 길어지면 민서 씨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님, 소송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거? 민서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잖아. 어차피 유언이 무효가 되면 너도 편할 거야. 제가 왜 편해요? 그럼 다들 욕심내지 않고 정당하게 나눌 수 있잖아. 넌 사위니까 반은 받을 수 있어. 저는 사위가 아니라 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 유산이에요. 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했다.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신세졌는데. 신세요? 제가 언제? 결혼식 때 예단도 해줬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잖아.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민서는 웃음이 나왔다. 예단과 전세금 일부. 그게 50억을 요구할 명분이 되는가? 어머님, 소송은 철회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민서는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드리죠.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첫째, 박영수 선생님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네. 선생님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둘째, 유언 작성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이 또박또박 본인의 의지를 밝히신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히 말씀하고 계셨다. 나 박영수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이 유언을 작성합니다. 누구의 강요도 협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의 의지입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셋째, 유언 작성 전후로 선생님의 일상을 증언해줄 증인들이 많습니다. 서점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모두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정정하셨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런데 민서 씨,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재혁 씨입니다. 소송에서 그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혁. 남편. 하지만 요즘은 남편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단체 문자가 왔다. 큰형님, 형수, 시누이, 그리고 재혁까지 포함된 단톡방이었다. 시어머니 민서가 너무 심하게 나오네. 법적 대응 강화합시다. 큰형님 동의합니다. 어차피 유언 무효 가능성 높다고 하던데요. 형수 민서 씨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겉으로만 착한 척. 시누이 오빠, 이혼 생각해보는 게 어때? 저런 사람이랑 살면 뭐해? 민서는 재혁의 답장을 기다렸다. 한참 후 메시지가 떴다. 재혁 좀 더 지켜봅시다. 그게 전부였다. 민서 편을 들겠다도 아니고 그만하자도 아닌 애매한 중립.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틀 후 첫 번째 법정 신문이 열렸다. 민서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건너편에는 시댁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재혁도 그들 옆에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신문이 시작되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망자 박영수 씨는 유언 작성 당시 75세의 고령이었으며 의료기록상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반박했다. 제출한 증거를 보십시오.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서, 유언 작성 영상, 그리고 증인 진술서. 박영수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신문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시댁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민서를 공격했다. 피고 이민서 씨는 망자의 외동딸로서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외쳤지만 그 말은 이미 법정에 퍼졌다. 휴정 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하고 우리랑 합의해. 그럼 다 용서해 줄게. 민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어디 계셨죠? 뭐? 형님 회사 행사 가셨죠. 조의금 하나 안 보내고 문상 한 번 안 오고. 그때는 저희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우습네요. 민서는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소송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지키는 것도 아버지 뜻을 지키는 것도 제가 할 겁니다. 혼자서라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정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서는 재혁을 바라봤다.
멀찍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편. 재혁아, 넌 선택해. 나 아니면 저 사람들. 법정 복도는 순간 고요해졌다. 모두가 재혁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재혁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것을. 알겠어. 민서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외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아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네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송은 3개월간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민서는 혼자였다. 재혁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혼 서류가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다. 시댁은 끝까지 악의적으로 나왔다. SNS에 민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민서가 치매 걸린 장인을 속여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 이민서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망자 박영수 씨는 유언 작성 당시 명확한 의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언의 내용 또한 적법합니다. 따라서 본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김정훈 변호사가 얼른 부축했다. 이겼습니다, 민서 씨.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인지 해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건너편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소리쳤지만 민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며 민서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아빠 지켰어요. 아버지 뜻 제가 지켰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무 서점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1층은 여전히 서점이었지만 2층은 박영수 작은 도서관으로 개방되었다. 방과 후면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책을 읽었다. 아줌마, 이 책 재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책을 들어보였다. 민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음에는 이것도 읽어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점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가 원하던 모습이었다. 신도시 개발지구의 땅은 대기업에 매각되었다. 정확히 47억 원. 그 돈으로 박영수 장학재단이 공식 설립되었다. 재단 출범식 날 민서는 아버지의 영정을 모시고 작은 행사를 열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과 동네 주민들이 참석했다. 고 박영수 선생님은 평생을 책과 함께 사셨고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그 뜻을 이어받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서의 인사말에 박수가 쏟아졌다. 첫 장학생은 15명이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모두 성적은 우수하지만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던 아이들이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장학 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을 보며 민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보고 계시죠?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살리고 싶었던 아이들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민서는 혼자 서점에 남았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재혁이랑은 이혼했어요. 시댁하고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요. 외롭긴 한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점 앞 작은 정원에 아버지가 심으신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30년 된 나무. 혼자 서 있어도 든든했다.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나무는 혼자 자라도 숲을 이룬다고. 이제야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김정훈 변호사였다. 민서 씨, 좋은 소식이에요. 한 출판사에서 박영수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범한 서점 주인이 남긴 특별한 유산, 그리고 그 뜻을 지킨 딸의 이야기라고요. 정말요? 네. 인쇄는 전액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아버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다시 영정을 바라봤다. 아빠, 아버지 이야기가 책이 된대요. 평생 책을 파신 분이 책 속에 남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서점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아줌마, 저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오후 행사에 왔던 고등학생이었다. 축하해. 앞으로 열심히 하렴. 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아이가 돌아가고 민서는 혼자 서점에 남았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서가를 둘러봤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책들. 그 책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여도 외로워도 괜찮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민서는 불을 끄고 서점을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별.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다. 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시댁은 떠났지만 민서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아버지의 뜻, 아이들의 꿈, 그리고 자신의 존엄. 아빠, 고마워요.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셔서.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환하게 웃으시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1년 후 나무서점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박영수 장학재단 마이너스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혼자서도 함께 숲을 이룹니다. 민서는 매일 아침 그 표지판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것이 아버지가 민서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